여러분, 혹시 주변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노후 준비 하나도 못한 정말 불쌍해서 눈물 나는 친구 한 명쯤 있으시죠? 그 친구가 나 좀 살려달라며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0년 우정이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안 되지 하며 그 손을 덥석 잡으시겠나요? 그 가여운 손이 여러분이 30년 넘게 공직에서 혹은 일터에서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연금과 노후 안식처를 단숨에 지옥불로 끌고 들어갈 악마의 손길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사기를 당해 돈을 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내 노후를 통째로 도둑맞고 남편과 이혼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던 60대 여자의 피 맺힌 절규입니다. 과연 저는 그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평생 일군 아파트를 날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을까요? 저는 올해 68, 대전 보건소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정년퇴직한 김영자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매달 제 통장에 연금 162만 원이 찍히더군요. 거기에 남편 국민연금 94만 원까지 합치면 둘이서 한 달에 250만 원 남짓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대전에서 노후 보내기에 넉넉하진 않아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그 알량한 자부심이 화근이었습니다. 연금 한 푼 없이 식당 일을 전전하던 40년 지기 친구 미자가 제 눈에는 너무 가련해 보였던 거죠. 영자야, 너는 나라에서 돈 나오니 좋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짓을 해야 하나 봐. 그 눈물 섞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미자가 제안한 건 요즘 유행한다는 단기 임대 사업이었습니다. 대전 수목원 근처에 원룸 빌라를 하나 잡아서 꾸며놓으면 외지인들 상대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이었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공무원 출신인데 말이죠. 하지만 미자는 자기가 직접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님 응대까지 다 하겠다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9천만 원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 총 1억 3천만 원을 그 빌라에 쏟아부었습니다. 미자는 연신 고맙다며 너 아니면 나 벌써 죽었을 거야라고 울먹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미자의 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투자하고 딱 2달 제 통장에는 매출 450만 원이 찍혔습니다. 이자 내고 미자 수고비 떼줘도 200만 원이 남더군요. 이대로면 3년이면 빚 다 갚겠어 하며 남편이랑 고기 파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서 남편 밑에 있던 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겁니다. 매달 20만 원 넘는 보험료가 추가로 날아오고 연금 소득까지 합쳐지니 세금 폭탄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자가 가져오는 정상금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빌라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깨끗하던 방 안은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제가 그토록 아꼈던 그 공간은 사설 도박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 것 같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끝날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미자가 남기고 간 1억 3천만 원의 대출, 원금과 제 이름으로 서명된 알 수 없는 연대보증 서류들이었습니다. 40년 우정이 어떻게 이토록 처참하게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놓으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여러분의 집 열쇠를 넘겨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주변에 나 연금 없어서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 친구의 눈물이 진짜인지 아니면 당신의 노후를 노리는 연기인지 제가 확실히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간은 대전 서구보건소 민원실 책상 앞이었습니다. 26에 시작해서 60에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꼬박 30년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죠. 대전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제 얼굴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감기 기운 있는 어르신들 안내해드리고 신생아 예방접종하러 온 초보 엄마들 서류 챙겨주느라 제 청춘이 다 갔거든요.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밖에서 보기엔 편해 보여도 사실은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며 아이들 키우고 명절에도 당직 서느라 친정 한번 마음 편히 못 갔죠. 그때는 동네 친구들이 대기업 다니는 남편 만나서 해외여행 다니고 백화점 쇼핑할 때 저는 보건소 유니폼 입고 구내식당에서 4,000원짜리 밥 먹으며 버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디게 해준 건 단 하나, 나중에 늙어서 국가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영자야,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나중에 연금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승자야. 퇴근길에 남편과 갑천변을 걸으며 서로를 다독이던 그 약속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렇게 30년을 버티고 받은 제 연금 액수가 162만 원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하던 날 보건소 정문을 나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시원섭섭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남편도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해 국민연금 94만 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 부부 합쳐서 매달 25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생긴 겁니다. 대전에서 집 한 칸 있고 빚 없고 매달 250만 원이면 사실 임금님 부럽지 않은 노후 아닙니까? 아침 7시 반이면 일어나 남편과 손잡고 한밭수목원으로 향합니다. 수목원 평송 청소년문화센터 쪽 입구로 들어가서 크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죠. 산책 끝나고 탐방동 단골 빵집에서 갓 구운 식빵 하나 사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그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우리가 젊었을 때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저희는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 손주들 놀러 오면 용돈 5만 원씩 쥐어주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칼국수 한 그릇 사 먹는 살. 보험 하나 든든하게 들어놨으니 병원비 걱정도 크게 안 했고 나라에서 주는 소액의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만 잘 챙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평화로운 여유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중촌동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늘 제가 주인공 대접을 받았습니다. 야, 영자는 공무원이라 팔자가 상팔자네. 나라에서 꼬박꼬박 용돈 주지 걱정이 없잖아. 친구들의 그 칭찬 섞인 농담이 처음에는 참 듣기 좋았습니다. 30년 고생한 보상을 이제야 받는구나 싶어 은근히 목에 힘도 들어갔죠. 그럴 때마다 제가 밥값도 먼저 내고 커피도 제가 다 샀습니다. 에이, 내가 연금 받는데 이 정도는 내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미자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서 식당 서빙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미자가 제 등을 툭 치며 그러더군요. 영자야, 너는 늙는 게 하나도 안 무섭지? 연금 없는 사람은 늙는 게 곧 지옥이야. 그때 미자의 그 서늘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얘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미자 가방에 슬쩍 5만 원권을 찔러 넣어주기도 했죠.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괴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였다는 걸
당시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연금 162만 원. 저에게는 훈장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뺏어오고 싶은 전리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진실은 둔산동 작은 칼국수집에서 미자가 눈물을 터뜨리던 그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날 미자의 눈물을 외면했다면 제 인생은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 지옥 같은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화요일이었습니다. 둔산동 법원 근처에 아주 오래된 칼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대전 사람들은 다 알 법한 그 들깨 향 진하고 면발 쫄깃한 집 말입니다. 미자가 꼭 할 말이 있다며 거기서 보자길래 저는 그냥 평소처럼 밥 한 끼 사주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멀리서 보이는 미자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미자야, 많이 기다렸니?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미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그만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거든요. 눈밑은 하게 패어 있고 입술은 바싹 말라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중촌동 골목에서 같이 뛰어놀던 그 당차고 야무졌던 미자는 어디 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노인 한 명만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제가 앉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차가운지 마치 마른 장작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나 진짜 이제는 한계인가 봐. 식당 설거지 일도 이제는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겠어. 미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져 칼국수 국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서서 일하면서 무릎은 다 망가지고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놓은 게 없어서 병원비 무서워 침 한 번 못 맞으러 갔답니다. 미자의 사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남편 보낸 뒤로 남은 건 빚뿐이었고 하나 있는 아들은 사업한답시고 제 앞가림도 못하고 산답니다. 나라에서 주는 소액의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월세 내고 약값 대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죠. 너는 30년 넘게 공무원에서 매달 연금 따박따박 나오지? 나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부럽더라. 미자가 쉰 목소리로 말하는데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따뜻한 밥 먹고 걱정 없이 산책하며 살아도 되나 싶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밀 하나 없이 지낸 사이였거든요. 제가 보건소 첫 발령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축하해 준 게 미자였고 우리 애들 돌잔치 때도 자기 형편에 과한 금반지를 들고 왔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지금 제 앞에서 죽고 싶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 정신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미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하나 꺼냈습니다. 영자야, 나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알아본 게 있어. 그건 대전 서구 탐방동 골목 안에 있는 어느 빌라의 정보였습니다. 요즘 대전에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갑천이랑 한밭수목원 코스가 워낙 인기라. 그 근처 원룸을 단기 임대로 돌리면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였습니다. 지원금에만 매달려 살 수 없으니 자기가 직접 몸으로 뛰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의지였죠. 미자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방 3개짜리 낡은 빌라를 하나 빌려서 예쁘게 수리한 다음에 관광객들이나 단기 출장자들에게 빌려주면 한 달에 못해도 수백만 원은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자기가 거기 상주하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님 응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잖아. 내가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절박한 목소리가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요. 미자는 제게 거액의 현금을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서 그 빌라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만 대달라는 거였죠. 이자가 4%라고 쳐도 수익이 워낙 좋아서 이자 내고도 남은 돈으로 빚 금방 갚을 수 있어. 미자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 같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시니어였습니다. 모든 재산이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었고 현금은 연금이 전부였죠. 남편에게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대출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미자야, 이건 좀 더 생각해보자. 내가 남편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하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자가 제 손을 다시 꽉 쥐었습니다. 영자야, 나 너밖에 없어. 나 진짜 이거 안 되면 그냥 갑천에 빠져 죽을 거야. 그 극단적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친구가 죽겠다는데 내가 가진 여유를 조금 나눠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더라고요. 보험 삼아 친구 살리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우정이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는데 말이죠.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저는 미자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젖어들어갔습니다. 알았어, 미자야. 내가 어떻게든 길을 한번 찾아볼게. 그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평온했던 노후를 산산조각 내는 신호탄이 될 줄은, 들깨 칼국수의 고소한 냄새가 비릿한 배신의 냄새로 변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자마자 미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 안쪽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놓기 시작했으니까요. 칼국수집에서 미자의 눈물을 본 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연금 받고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30년 보건소 밥을 먹으면서 수많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봐왔던 저였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몇만 원에 손을 떠시는 분들을 보며 늘 안타까워했었죠. 그런데 정작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데 제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몰래 대전시청역 근처에 있는 큰 은행을 찾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상담해주는 행원이 아주 친절하더군요. 고객님, 지금 사시는 아파트 시세가 좋아서 담보대출은 금방 나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마치 제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미자를 구할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든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빚이라고는 집 살 때 잠시 빌렸던 게 전부였는데 내 이름으로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서류에 서명을 하려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여기에 부족한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 운영비까지 합쳐 마이너스 통장으로 4천만 원을 더 뚫었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 제 노후의 전부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둔산동의 찬바람이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우리가 계약한 곳은 탐방동 골목 안쪽, 위치가 기가 막힌 낡은 빌라였습니다. 방 3개의 거실도 널찍해서 수리만 잘해놓으면 정말 근사할 것 같았죠. 미자는 제가 돈을 구해왔다는 소식에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나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일할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40년 우정인데 설마 이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나 싶었죠. 우리는 꼬박 보름 동안 빌라 수리에 매달렸습니다. 낡은 장판을 걷어내고 화사한 미색 벽지를 바르고 예쁜 조명도 달았습니다. 침대 시트 하나, 컵 하나까지 제가 직접 대전 신세계 백화점 근처 소품숍을 뒤져가며 골랐습니다. 미자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빗자루를 들고 계단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 미자도 살리고 우리도 돈 벌고 이게 바로 노후의 복지지. 공사 중간에 미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군요. 영자야, 나 보험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내가 혹시라도 아프면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래.
그 마음이 가상해서 미자 이름으로 실비보험 하나도 제 돈으로 들어줬습니다. 투자한 돈에 비하면 몇만 원 안 되는 돈이니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희망차게만 보였습니다. 탐방동 골목길에 핀 개나리처럼 제 노후도 다시 꽃을 피우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첫 손님이 예약된 날, 우리는 빌라 거실에 앉아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 하나씩 들고 우리 대박 나자며 건배를 했죠. 미자는 연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영자야, 나 나중에 돈 벌면 내가 빌려준 돈 이자까지 싹 다 갚을게. 그리고 우리 같이 온천 여행도 가자. 그 소박한 약속이 왜 그렇게 가슴을 울리던지 저도 미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불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랑 작은 소일거리 하나 시작했다고만 둘러댔거든요. 1억 3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출이 있다는 사실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매달 나갈 이자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미자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애써 불안을 눌렀습니다. 괜찮을 거야. 위치가 이렇게 좋은데 안 될 리가 없어. 그날 밤 탐방동 골목길을 내려오며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건소에서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쌓은 제 신용과 연금. 그 든든한 배경이 저를 너무 자만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어려운 친구를 돕는다는 도취감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걸까요? 지원금 한 푼 없이 자력으로 일어서겠다는 미자의 결의는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저는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위험한 동업이 제 인생의 가장 뼈아픈 교훈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인생의 반전은 늘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이제 망문을 연 이 작은 빌라가 제 노후를 집어삼킬 거대한 블랙홀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미자의 웃음소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첫 수익이 들어오던 날 저는 처음으로 미자의 낯선 눈빛을 보게 되었거든요. 투자하고 딱 한 달이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과 한밭수목원 한 바퀴 돌고 와서 식탁에 앉았는데 핸드폰에서 카톡하고 알람이 울리더군요. 미자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영자야, 이번 달 정산해서 보냈어. 확인해봐.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는데 세상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금자명 정미자 옆에 찍힌 숫자가 무려 450만 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월급 봉투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가슴이 뛰는 숫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연금 162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온 거잖아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돋보기가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9천만 원에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 합쳐서 1억 3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대략 60만 원 좀 넘게 나갑니다. 거기에 미자, 수고비 150만 원 떼주고 관리비랑 이것저것 빼도 제 손에 200만 원 넘게 남는 거였죠. 당신 왜 그렇게 실실 웃어? 좋은 일 있어? 남편이 신문을 내리며 묻더군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친구랑 소소하게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네.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노후를 지켜주는 연금에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까지 가졌으니 무서울 게 없었죠. 이대로면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도 빚 다 갚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미자를 칭찬해주고 싶어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빌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미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이고 손님,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기 수건 넉넉히 넣어놨으니까 편하게 쉬세요. 미자는 제가 준 돈으로 산 화사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지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미자는 저를 보더니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봤지? 내가 된다고 했잖아. 대전역이랑 가깝고 수목원 근처라 예약이 끊이지를 않아. 미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예전에 그 비참했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제가 사온 과일을 나눠 먹었습니다. 미자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는지, 침대 시트는 매일 어떻게 샀는지 쉴 새 없이 떠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복지고 나눔이지. 친구도 살리고 나도 노후 자금 불리고 얼마나 좋아. 미자는 은근슬쩍 제 손목을 만지며 그러더군요. 영자야, 너 이 시계 오래됐지? 우리 조금만 더 벌어서 둔산동 갤러리아 가서 예쁜 거 하나 사자. 그 말에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나중에 큰 수익이 나면 미자에게 보험도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둘이서 해외여행이라도 가야겠다고 야무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행복에 취해 제가 놓치고 있었던 사소한 의문들을 무시하는 게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분이 좋아 남편을 데리고 탐방동에서 제일 유명한 한우집으로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1인분에 4만 원 넘는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은 당신 고생 많았으니까 실컷 먹어 하며 특수 부위를 주문했습니다. 남편은 당신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하며 웃었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결제할 때 제 지갑에서 5만 원권 신사임당을 꺼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영자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친구랑 하는 일은 늘 조심해야 해.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 덕분에 당신도 호강하는 건데. 공무원 30년 생활하며 꼼꼼하기로 소문났던 저였는데 통장에 찍힌 4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연금 162만 원이 줄 수 없는 그 짜릿한 쾌감이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자가 예약 사이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왜 아직 안 알려줬지? 정산표도 수첩에 적은 것만 보여주고 실제 예약 내역은 자기가 바빠서 나중에 정리해서 준다고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미자가 나를 속이겠어? 첫 달부터 이렇게 큰 수익을 보내줬는데 그 의심의 싹을 제 손으로 짓밟아버린 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가장 달콤한 꿈을 꿀 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냅니다. 미자가 가져다 준 그 450만 원이 사실은 제 살점을 베어낸 고기였다는 걸. 그 비극적인 진실은 채 2달이 지나기도 전에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 제 핸드폰으로 날아온 문자 한 통이 평화롭던 제 아침을 지옥으로 바꿔놓았거든요. 첫 달에 그 달콤했던 450만 원 수익에 취해 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남편과 한밭수목원 한 바퀴 돌고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우편함에 꽂힌 노란 봉투 하나가 제 눈길을 끌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에서 날아온 통지서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뜯어봤다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 전환 안내.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평생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빌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서 소득이 잡히자마자 나라에서 귀신같이 알고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매달 22만 원. 제 연금 162만 원에서 22만 원이 생돈으로 쑥 빠져나가게 생긴 거죠.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소식이야? 안방에서 나오던 남편이 묻는데 저도 모르게 고지서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직 1억 3천만 원 대출받은 것도 말 못했는데 이제 매달 20만 원 넘는 세금 폭탄까지 떨어졌으니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왜 자꾸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는지, 우정으로 시작한 일이 왜 자꾸 제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결국 참다 못해 미자를 둔산동 시청 근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미자야, 이것 좀 봐. 나 보험료가 매달 22만 원이나 나온대. 우리 수익에서 이거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잖아. 제 말에 미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창밖을 보며 대답하더군요. 영자야, 사업하면 원래 세금은 나오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니? 그 말투가 평소랑 다르게 너무 차가워서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자는 이내 표정을 바꾸더니 제 손을 잡으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 이번 달은 저번보다 예약이 더 많아. 그까짓 보험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메꿔줄게. 그런데 말입니다. 미자가 보여준 이번 달 정산 수첩은 지난달보다 훨씬 복잡하고 지저분했습니다. 요즘은 수수료 아끼려고 직접 계좌이체 받는 손님이 많아서 정리가 좀 늦어지네. 현금으로 받은 건 내가 따로 모아놨다가 다음 주에 한꺼번에 보낼게. 미자의 변명은 그럴싸했지만 30년 행정 업무를 본 제 눈에는 허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미자야, 그래도 예약 사이트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나한테 공유해줘야지. 나도 주인인데 상황은 알아야 하잖아. 제 요구에 미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영자야, 너 지금 나 못 믿는 거니? 40년 친구라며. 내가 이 나이에 청소하고 빨래하며 고생하는 거 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미자가 카페가 떠나가라 큰 소리를 내며 울먹이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운해하는 표정을 보니 제가 오히려 죄인이 된 것 같아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안함과 죄책감이 저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행 티켓이었다는 것을요. 카페에서 미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결국 밤 10시 반쯤 겉옷 하나 걸치고 몰래 탐방동 빌라로 향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빌라 골목은 낮과는 다르게 유난히 어둡고 스산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방 문 앞에 섰는데 안쪽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이번 판은 내가 먹는다. 빨리빨리 돌려. 시간 없어. 분명 관광객들이 묵는 숙소라고 했는데 들려오는 대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니, 제 아내. 아니죠. 남편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집에서 저를 믿고 있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내 노후의 전부인 연금과 아파트를 걸고 시작한 이 도박이 진짜 도박장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미자가 웬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함께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미자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어? 미자 옆에 서 있던 남자의 눈빛이 예리하게 저를 훑쳤습니다. 그 남자의 품 안에는 정체 모를 두툼한 가방이 들려 있었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곳은 더는 제가 알던 그 깨끗하고 희망차던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제 40년 우정이 그리고 제 평생의 노력이 거대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미자의 마지막 변명을 듣고 싶어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미련이 제 인생의 마지막 비상구마저 닫아버릴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탐방동 빌라 복도에서 마주친 미자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나를 보면 반갑게 손을 맞잡던 그 따뜻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발등을 찍으려 기다리던 독사처럼 아주 차갑고 서늘한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영자야, 내가 여기 왜 왔어?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미자의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 실장이라는 남자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아지매, 영업 방해하지 말고 좋은 말할 때 가시죠. 여기 지금 중요한 손님들 계시니까. 중요한 손님이라니요? 관광객들이 묵는 숙소에 웬 험악한 남자들이 들끓고 복도까지 자욱한 담배 연기와 욕설이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영업입니까? 제가 따져 물으려 하자 미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야, 김영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돈 좀 투자했다고 나를 감시하는 거니? 너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섭다 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 돈 1억 3천만 원을 쏟아부어 만든 곳인데. 제가 제 발로 찾아온 게 무슨 잘못이라고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나를 친구가 아니라 그저 돈줄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거든요.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아침 일찍 둔산동에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산이 이상했거든요. 예약 사이트에는 분명히 만실이라고 뜨는데 제 통장에는 지난달부터 돈이 반 토막 나서 들어왔으니까요.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숙박비를 입금할 때 공식 예약 사이트가 아니라 미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내역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손님들에게 개인 계좌로 보내면 2만 원 깎아드린다며 뒤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빼돌린 돈만 확인된 것만 최소 1,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받은 대출 이자는 제때 내지도 않아서 연체 독촉장이 날아오기 직전이었는데 미자는 그 돈을 챙겨서 박 실장이라는 사람과 도박판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미자야,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통장 내역서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는 중촌동 골목에서 떡볶이 나눠 먹던 단짝이 아니었나요? 제가 보건소 퇴직하고 받은 소중한 연금까지 보태서 도와준 친구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미자에게 저는 그저 노후 준비 잘 된 뜯어먹기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울부짖자 미자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영자야, 나 지금 급한 일 있어서 전화 못 받아. 나중에 얘기하자. 그게 제가 들은 미자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사흘 뒤 저는 경찰들과 함께 탐방동 빌라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공들여 골랐던 예쁜 조명은 깨져 있었고 벽지는 담배 연기에 누렇게 찌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자와 그 박 실장이라는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구 몇 개와 쓰레기만 뒹구는 그 공간에서 제가 발견한 건 법원에서 날아온 불법 도박 장소 제공 및 방조에 관한 소환장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었으니 주인인 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 1억 3천만 원 잃은 것도 억울해 미치겠는데 이제는 범죄자 취급까지 받게 생겼으니 제 30년 보건소 공무원 명예가 한순간에 똥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져서 당장이라도 119를 불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미자가 제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작성했던 그 수많은 서류들 속에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경매 통지서가 날아오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자는 제 우정을 이용해 제 노후를 통째로 팔아넘긴 겁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제 살고 있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의 노후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신으로 끝나야 하는지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믿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날 둔산동 칼국수집에서 미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사투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거대한 절망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될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남편의 그 서늘한 뒷모습을 본 순간이었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대전 둔산동의 화려한 불빛들이 그렇게 잔인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탐방동 집 현관문 앞에 섰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더라고요. 평생 정직하게 보건소 공무원으로 살면서 남 부끄러운 짓 한 번 안 했는데 이제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으니 제 인생이 참 가여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다정하게 물었을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발밑에는 제가 숨겨두었던 대출 서류와 연체 독촉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실망을 넘어 증오에 가까웠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9천만 원? 아니, 마이너스 통장까지 1억 3천만 원?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미 낮에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겁니다. 이자, 연체로 인해 담보로 잡힌 우리 집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전화를 말이죠. 미자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나중에 다 갚는다고 해서 제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거실을 돌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화 한 번 크게 안 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소리를 지르며 식탁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미자가 내 자식이야? 내 남편이야? 어떻게 30년 모은 퇴직금이랑 연금을 걸고 이런 미친 짓을 해? 남편의 그 사자 후에 저는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도 보려 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기 시작했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자가 제 인감을 도용해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이 며칠 뒤에 밝혀졌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제 연금 162만 원과 남편 연금 94만 원. 합치면 250만 원 남짓한 돈이 우리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출 이자로만 1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고 제 명의로 잡힌 불법 도박장 방조 혐의 때문에 나올 벌금까지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튀어오른 보험료 22만 원은 제 목을 옥죄는 가느다란 실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친구가 딱 한 번만 보증 서달라거나 명예 좀 빌려달라는 말에 흔들리는 분 계세요? 제발 제 얼굴을 보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우정은 돈이 개입되는 순간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됩니다. 제 40년 우정은 1억 3천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채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이었던 당뇨가 심해져 결국 대전 성모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제 비상금으로 들어놨던 실비 보험까지 해약해야 했을 때 저는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니, 남편 눈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병실 밖에서 1시간을 울기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제가 향한 곳은 우리 고향인 중촌동 골목이었습니다. 미자와 제가 떡볶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우리 커서 부자 되자고 약속했던 그 낡은 담벼락. 그때의 미자는 참 맑고 예쁜 아이였는데 세월이 무엇인지, 아니 연금 한 푼 없는 노후의 공포가 무엇인지 그 순수했던 친구를 괴물로 만들었더군요. 중촌동 골목 어귀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쯧쯧 혀를 찼습니다. 영자야, 너 미자한테 당했다며? 미자가 예전부터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녔대. 너만 몰랐나 보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만 친구라고 생각했지. 미자에게 저는 그저 언제든 털어먹을 수 있는 돈 많은 공무원 친구였던 겁니다. 대전 땅이 좁긴 좁더군요. 어딜 가도 미자의 배신 이야기가 들려왔고 저는 보건소 30년 명예를 다 잃고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단순히 명예만 잃은 게 아니라 이제 법원으로부터 진짜 집을 비워달라는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평생 모은 돈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중촌동 골목의 따뜻했던 추억마저 이제는 시퍼런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러댑니다. 우정으로 포장된 그 잔인한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이토록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 노후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그 변호사가 제게 건넨 서류 뭉치 속에서 저는 미자의 또 다른 경악할 만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지옥 밑바닥에 또 다른 지옥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미자야, 내가 정말 인간이 맞니?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겠다고.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대전 둔산동 법원 앞 거리는 평생 저와 상관없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보건소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직하게만 살았으니 이런 삭막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한 장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김영자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겠습니다. 미자 씨가 저지른 일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제 인감도장을 가져갔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단순히 빌라 보증금 대출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 재산금융권,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이게 다 제 이름으로 된 빚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미자는 처음부터 이 빌라 사업을 성공시킬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제 신용과 연금 수령자라는 확실한 신분증을 이용해서 자기가 진 도박빚을 갚기 위해 저를 통째로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채무만 무려 7천만 원. 기존에 빌린 1억 3천만 원의 이 돈까지 합치면 2억 원이 넘는 빚더미가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제가 달려간 곳은 남편이 입원해 있는 대전 성모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흐릿해진 상태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려다가 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에는 조금 전 확인한 통장 잔고가 찍힌 핸드폰이 들려 있었죠. 이자 낼 돈은커녕 당장 남편 병원비 낼 돈 80만 원도 없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퇴직만 하면 연금으로 남편과 세계 여행도 가고
가끔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며 우아하게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병원비 80만 원 때문에 평생 들어온 보험까지 해약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매달 250만 원씩 들어오던 우리 부부의 소중한 연금은 이미 사채업자들의 압류 통지서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복도 끝에서 혼자 중얼거리는데 지나가는 간호사가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이지 갑천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이 모든 빚이 고스란히 제 자식들에게 넘어갈 텐데 어미로서 그 짐까지 지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며칠 뒤 중촌동 시절부터 함께 어울렸던 다른 친구 순례를 만났습니다. 순례는 제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훔치며 쌈짓돈 10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려 하더군요. 영자야, 일단 이걸로 남편 약값이라도 해. 어떻게 그 독한 미자년한테 당했니? 그 따뜻한 호의가 고마우면서도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니, 친구 순례의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목에 힘주고 밥값 내던 김영자는 어디 가고 이제는 친구에게 동정표를 구걸하는 가련한 노파만 남았으니까요. 순례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영자야, 너 미자가 예전에 사채 썼다는 소문 못 들었니? 둔산동 쪽 계모임에서 돈 들고 튀었다는 소문 파다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몰랐습니다. 나만 그 친구를 순수한 단짝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독하기로 유명한 돈귀신이었는데 저는 제 여유로운 연금 생활에 취해 그 경고 신호들을 다 무시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미자가 저를 콕 집어 타깃으로 삼은 건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법에 밝을 줄 알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크게 한탕하려 했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건 사라진 미자가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근데 너는 연금 나오잖아. 나는 이거 없으면 죽어. 나 찾지 마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로 변했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긴 게 아니라 너는 연금 있으니까 망해도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그 뻔뻔한 논리. 연금 없는 친구의 절박함이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해도 정당하다는 괴물의 무기가 된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 소중한 연금과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저는 미자가 남긴 이 잔인한 유산과 정면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 한가운데에 제 아들과 딸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엄마의 비밀을 알아버린 자식들의 눈빛을 마주하는 것, 그것은 미자의 배신보다 몇 배는 더 아픈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평화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지옥 같은 사투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아들과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보건소에서 일하며 자식들에게만큼은 꼿꼿하고 당당한 엄마였는데 친구에게 속아 집까지 날려먹게 생긴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2억이라니요. 그게 감당이 되는 돈이에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아하게 늙어가겠다던 제 다짐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털어놨고 우리 가족은 밤을 꼬박 새우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딸은 자기 보험까지 해약하겠다며 울었고 아들은 적금을 깨서라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니 내가 결자해지 아마. 너희 노후까지 내가 망칠 수는 없어.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탐방동 아파트를 당장 처분하고 그 돈으로 은행 대출과 사채 빚을 우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늦기 전에 가족의 평화를 되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집을 팔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미자가 남긴 지옥 같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날, 대전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짐을 다 빼고 텅 빈 거실에 서니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남편과 맞벌이하며 10원 한 장 아껴가며 장만한 이 집이 미자의 배신 한 번에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벽에 남은 아이들의 낙서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속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9천만 원의 담보대출과 연체 이자, 그리고 미자가 제 명의로 끌어쓴 사채빚 일부를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대전 변두리의 작은 빌라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에도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 안 상한 게 어디냐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에 저는 또 한 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수천만 원이 남아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제 연금 162만 원은 빚 갚는데 절반 넘게 들어갔습니다. 한때 넉넉하다고 자부했던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이제 나라에서 주는 기초복지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할 정도로 팍팍해졌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밭 수목원을 매일 가진 못하지만 집 근처 작은 천변을 산책하며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은 빚은 연금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떼어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외식 한번 마음 편히 못하고 시장에서 떨이 채소를 고르는 처지가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아파트에 살 때보다 더 편안해졌습니다. 미자는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해외로 나갔다느니 도박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느니 하지만 이제 제 인생에서 미자라는 이름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 시련을 겪으며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진짜 친구는 내 돈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난을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처럼 제 곁을 지켜준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예전에는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지금 제 통장 잔고는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남편과 나누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노후는 화려한 성공담에서 처절한 실패담으로 바뀌었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저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2억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그 대가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해안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처럼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시니어들이 여전히 우정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려 제2, 제3의 영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다시 한번 타들어갑니다. 과연 여러분은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불쌍한 친구가 사실은 여러분의 노후를 노리는 사냥꾼은 아닐까요? 이제 저는 제 뼈아픈 경험을 담아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진짜 노후 자금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집 열쇠는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2억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가장 뼈아픈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노후에 돈은 숫자가 아니라 내 생명줄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보건소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162만 원. 그 돈이 제 통장에 찍힐 때마다 저는 그게 그냥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162만 원은 제가 젊은 시절 민원인들의 욕설을 견뎌내고 아이들 아픈데도 당직 서며 흘렸던 눈물이 굳어서 만들어진 결정체였다는 것을요. 시니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좋은 투자처가 있다거나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얼굴 뒤에 숨겨진 의도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평생 고생만 하고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된 정말 불쌍해서 눈물 나는 친구가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친구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배고픈 사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먹잇감을 먼저 노리는 법입니다. 미자가 저를 선택한 건 제가 제일 친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연금과 아파트가 가장 확실한 먹잇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니, 제 자신을 거울로 보기가 무서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우정이라는 가짜 이름표에 속아 내 생명줄을 넘겨줬을까? 매일 밤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형편이 좀 낮잖아라며 은근히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는 기생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여유는 여러분이 30년, 4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지입니다. 그 성지를 남에게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3가지 철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저처럼 길바닥으로 나앉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첫째, 내 명의로 된 집은 절대로 담보로 잡히지 마십시오. 자식이 사업한다고 해도 친구가 죽는 소리를 해도 집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집이 없으면 노후의 자존심도 사라집니다. 제가 탐방동 아파트를 담보로 9천만 원 대출을 받은 그 순간 제 노후의 울타리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둘째, 돈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남이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남기십시오. 우리 사이에 무슨 서류냐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못 봤습니다. 공증을 받든 차용증을 쓰든 법적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걸 기분 나빠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미자가 제 인감을 가져가서 멋대로 서류를 꾸밀 때 제가 한 번만 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제 명의로 된 보험까지 해약해가며 사채 빚을 갚는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셋째, 자신의 경제 상태를 주변에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금을 얼마 받는지, 적금이 얼마 있는지 떠벌리는 순간 여러분은 동네 모든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나 연금 받아서 밥값 정도는 낼 수 있어라는 그 가벼운 자랑이 미자 같은 괴물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허영심이 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60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벌여서 성공하기엔 우리 몸은 너무 지쳤고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고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 꼼꼼히 챙기며 내 곁을 지켜준 가족과 오순도순 사는 게 진짜 성공한 노후입니다. 저는 지금 2천만 원에 4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지만 매달 빚을 갚고 남은 연금으로 쌀을 사고 남편 약값을 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삽니다. 비록 예전처럼 둔산동 백화점에서 쇼핑은 못해도
마음만큼은 1억 3천만 원 빚더미에 눌려 있을 때보다 수천 배는 더 가볍습니다. 생각과 달랐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닥을 쳤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제 사연이 단순히 한 여자의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박혀 누군가 여러분의 노후를 노릴 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관계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지만 돈은 반드시 증거로 지켜야 한다는 것. 그걸 몰랐던 대가가 제 평생의 노후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빚을 갚고 내 삶을 책임지는 당당한 시니어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제 전철을 밟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그 눈물겨운 연금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옥 같은 사투 끝에 제가 도달한 이 현실적인 평화가 여러분에게는 부디 처음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대전 서구 탐방동의 평범한 아줌마였던 제가 2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날리고 깨달은 건 결국 우리 노후를 지켜주는 건 화려한 수익률이 아니라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중한 연금과 내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족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촌동 골목에서 함께 웃던 미자와의 40년 우정은 차가운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 덕분에 저는 인생의 진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낡은 빌라 월세방에서 시장떨이 채소로 식탁을 차리는 처지이지만 남편과 마주 앉아 된장찌개 한 그릇 비워낼 수 있는 지금이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하고 평온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서 너만 믿는다며 손을 내미는 친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가요? 그 손을 잡기 전에 제 얼굴을 꼭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해 잡은 그 손이 여러분의 집과 가족 그리고 평생의 명예를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착한 마음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핵심 3가지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연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타인과 공유하거나 담보로 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둘째, 친구 사이의 돈거래는 우정뿐만 아니라 인생을 파괴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에게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과 지원금을 꼼꼼히 챙기며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수성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혹은 주변에 꼭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 같은 시니어 작가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무서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직하게 빚을 갚고 내 삶을 내 힘으로 꾸려가는 당당한 60대의 삶을 계속 살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평온하고 안전한 노후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김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